밤 10시 50분. 서울발 부산행 KTX 7호차. 칠흑 같은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끊기고 창밖이 암전되더니 양쪽 문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넷, 뒤에서 6, 도합 10명. 승객들이 비명을 삼키며 아이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통로 한가운데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28. 가냘픈 체구.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을 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에 매여 있던 넥타이를 천천히 풀어 손에 쥐더니 카트 선반에서 와이어를 꺼내 손목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괴한이 좁은 복도를 압박하며 다가오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팔을 뻗는 순간 그녀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두둑. 뼈가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리가 터널 안을 찢었습니다. 첫 번째 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두 번째 놈의 발목을 와이어로 낚아챘습니다. 퍽, 콰직. 묵직하고 짧은 타격음이 이어졌고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경찰입니다. 승객들이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 0.5초의 찰나 그녀가 낮게 은조렸습니다. 명찰이 거꾸로 달려있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짜 경찰의 손목이 꺾였고 수갑이 채워지는 철컹 소리가 화장실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10명의 괴한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음료 카트를 밀다 온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흐트러진 옷깃을 고쳐잡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고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승무원 명단, 직원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번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름 없음, 등록 기록 없음, 신원 미상. 이 여자는 애초에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왜 승무원의 탈을 쓰고 이 열차에 올라 지옥을 선사한 걸까요? 만약 이 모든 살풍경이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면 진짜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그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서막은 2시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역 출발 3분 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방에서 누우셔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 산책 중에 듣고 계신지 지금 계신 곳이랑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께 올 한 해 건강운과 재물운이 넘치도록 가득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을 출발한 KTX 열차가 속도를 높이며 도심의 불빛을 뒤로 밀어낼 무렵 7호차 창가 쪽 자리에 70을 훌쩍 넘긴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박만술, 올해 73. 허리는 평생 논밭을 굽어보다 굳어버린 것처럼 조금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그 손은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검게 그을린 흙과 세월이 함께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두 손이 지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그려준 것처럼. 그 봉투 안에는 충청북도 괴산 땅 5,000평에 대한 토지 보상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만술 씨가 일군 땅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논두렁을 걷고 비가 와도 우비 하나 걸치고 밭을 갈던 그 땅. 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낸 것도 그 땅이었고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비를 마련한 것도 그 땅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그 땅을 지키며 버텨온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강제 수용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내 땅을 왜 나라에서 가져가느냐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탄원서도 내고 군청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억울하다 소리를 쳐봤자 돌아오는 것은 서류 한 장과 도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평생의 땅을 돈으로 환산한 보상금 서류를 이 두 손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주던 날 박만술 씨는 혼자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봉투 한 장이 지금 이 순간 이 노인에게는 평생이 통째로 담긴 물건이었다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 서류를 들고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공증을 받고 보상금 수령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과 작별을 고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경기도 들판을 바라보며 노인은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괴산의 논밭이 보였을 겁니다. 봄이면 연두빛으로 물들던 모판이,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벼이삭이, 그리고 그 사이를 걷던 아내의 뒷모습이 그때였습니다. 열차가 수원역을 지나 속도를 올리던 그 무렵 7호차 중간 칸 통로에서 세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짙은 선글라스. 한눈에 봐도 이 열차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어깨가 벽처럼 넓었고 뒤따르는 두 명도 덩치가 만만찮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자리를 정해놓은 것처럼 박만술 노인의 앞뒤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설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열차 안에서 하고 그 설마가 깨지는 데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사내가 등받이 너머로 팔을 쭉 뻗더니 노인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그냥 낚아채 버렸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져도 되느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마치 본인 것을 집어드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만술 노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눈에는 분명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차올랐습니다. 70평생 남의 것 탐한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봉투를 천천히 뒤적이며 비웃는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라니. 그거 내 서류야, 내 거라고.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봉투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고 뒤에 앉은 사내가 노인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버렸습니다.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힘으로. 노인은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맞은편 자리 중년 남자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두 자리 건너 아주머니는 갑자기 창밖이 무척 궁금해진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고 앞쪽 젊은 커플은 이어폰을 두 귀에 꽂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이렇게 환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평생 쥐고 온 서류를 뺏기고 있는데 아무도. 사내들 사이에서 낮고 비릿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전체를 향한 것인지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그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술 노인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로 저 끝에서 서비스 카트를 밀어오던 승무원 한 명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수환, 28. 이 열차 7호차에 배정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표정도, 카트를 밀던 손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아는 그저 미소를 머금고 카트를 밀어오는 평범한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서류 봉투를 빼앗기고 손을 허공에 젓는 노인의 모습, 굽은 허리, 울퉁불퉁한 손마디. 그것이 수완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안동에서 자랄 때 수완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강냉이 과자를 손에 쥐어주며 잘 될 거야, 애기야 하고 등을 두드려 주셨던 분. 수완의 은사 선생님, 그분의 아버지. 박만술 어르신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카트를 팽개치고 저 사내들 멱살을 잡고 당장 그 봉투를 되찾아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눈을 한번 내리깔고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완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석 달 넘게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최 이사가 눈치채는 순간 그는 즉시 이 열차에서 내릴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괴산 어르신들이 평생 일군 땅을 빼앗기고도 억울함 한 번 제대로 풀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아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차갑고 미소라기엔 너무 단단한 오직 훈련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표정으로 카트를 부드럽게 밀며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듯이. 하지만 카트를 미는 수완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잡이 쇠를 쥔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술 노인의 뒤를 지나치는 그 짧은 순간 수완의 귀에 노인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애원도 아니고 고함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거 돌려줘요.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고. 이건 내 평생이야. 수완의 발걸음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통로 끝까지 카트를 밀고 나가 그 칸의 커튼을 젖히고 사라졌습니다. 커튼 너머 수완의 얼굴에서 비로소 그 직업적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다시 떴을 때 그 눈 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빛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불씨였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꺼지지 않을 불이었습니다. 커튼 너머 승무원 대기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좁은 칸에서 수아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비스 카트 손잡이가 식어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따뜻했지만 수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장면이 자꾸만 되감겼습니다. 서류 봉투를 빼앗기고 허공에 손을 젓던 박만술 어르신의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붙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 수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7호차에 배정된 동료 승무원 이진혁이었습니다. 나이는 수환보다 2살 위인 30. 승무원 생활은 수환보다 오래됐고 이 노선도 수환보다 먼저 탄 사람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평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진혁은 턱을 7호차 방향으로 살짝 까딱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호차 중간에 앉은 저 노인 어르신 말이야. 나도 봤어. 저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데. 수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나 저쪽 사람들 알아.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 열차에 자주 타거든. 최 이사라고 부동산 개발 쪽에서 돈 좀 만진다는 사람인데 뒤가 깨끗하지 않아. 그 어르신이 들고 계신 서류, 토지 보상금 관련된 거 아냐? 이 근방 충청도 쪽 개발 구역 이야기가 요즘 많이 돌거든. 수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같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혁이 말했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해온 승무원의 얼굴로 그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9번 좌석에 혼자 계셔. 저쪽 사람들이 4번과 11번에 앉아서 앞뒤로 끼고 있는 구조야. 내가 직접 나서면 눈에 띄니까 내가 서비스 핑계로 한 번만 그쪽에 가줄 수 있어.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냥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수환에게는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으로. 어쩌면 그게 실수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그게 수환의 유일한 허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혁이 카트를 끌고 7호차로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차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로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낮고 기름진 목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최 이사였습니다. 정호진, 45. 중견개발 기업 이사 명함을 달고 다니지만 실상은 사채와 토지 강탈로 배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차 특등실에서 내려와 7호차까지 직접 걸어온 것은 박만술 노인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서서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호사 수수료에 서울 교통비까지 다 드릴게요. 편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박만술 노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깐 채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잘 봐드리는 거예요. 이거 법원 가면 어르신이 더 손해예요. 시간도 돈도. 협박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노인의 무릎 위 주먹이 조금 더 꽉 쥐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환이 카트를 밀며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정해진 동선을 따르는 것처럼. 음료 서비스 도와드릴까요, 손님? 최 이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환을 위아래로 후쳤습니다. 그 눈길이 불쾌했지만 수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됐어. 네,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됐다고.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보다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비켜라 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그 의미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환은 미소를 유지한 채 카트를 옆으로 비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 근처에 있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최 이사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수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돈 뭉치를 꺼내 수안의 얼굴 앞에 탁 내던졌습니다. 돈다발이 수안의 뺨을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파르르 흩어졌습니다. 객실 안에 있던 승객 몇 명이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에 가 있어. 바빠.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수안을 향한 말이었지만 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도구를 치우는 말이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수안의 얼굴을. 수안은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분함이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저 사람의 멱살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분해서 올라오는 열기였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허리를 굽혀 지폐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5만 원짜리를 차분히 모아 고르게 정리한 다음 최 이사의 손에 도로 돌려드렸습니다. 손님, 열차 내에서 현금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단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가 잠깐 수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든 굴욕이든 아니면 분노든. 하지만 수안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를 불쾌하게 만든 것인지 그는 코웃음 한 번 치고 등을 돌렸습니다. 수안은 카트를 밀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커튼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서자마자 수안은 카트를 벽에 기대놓고 두 손바닥을 차가운 금속 벽에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고 얼마간을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동안 수안의 귀에 저 멀리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진혁은 지금 어르신 쪽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방향이 특등실 쪽이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그리고 보았습니다. 진혁이 특등실 입구에 서서 최 이사의 수화로 보이는 사내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라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들리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진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짓는 웃음, 잘 보이려는 사람이 권력 앞에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혁의 입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한마디. 7호차 수안씨가요. 박 노인 어르신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진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끄덕임을 기억했습니다. 같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했던 그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던 그 눈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복도 한켠에서 웃는 얼굴로 조용하게. 수아는 커튼을 도로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얼굴에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트를 다시 잡은 그 손은 이번에는 떨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불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까는 슬픔이 섞인 불이었다면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불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훨씬 뜨겁고 훨씬 조용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화가 날수록 조용해지는 사람, 속이 끓을수록 차가워지는 사람. 이수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열차의 바퀴 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레일 위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열차가 천안아산역을 지나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불빛들이 멀어지고 어둠이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객실 안은 여전히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 환한 빛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7호차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박만술 노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환이 카트를 밀며 7호차를 지나다 그것을 알아챈 건 객차 끝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수하 중 하나가 9번 자리 팔걸이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다른 사내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걸린 표정이 일이 다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느긋하고 태평하고 그 안에 잔인함이 녹아있는. 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밀며 그 앞을 지나쳤고 시선을 흘려 객차 끝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 문에 사용 중 표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용 중 표시가 켜진 것 치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수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수환의 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숨을 참는 소리, 그리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최 이사의 수하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맞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스쳤습니다. 박만술 어르신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펜을 쥐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가, 평생이 담긴 그 봉투가 지금 화장실 안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카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승무원복 상의 단추를 맨 위부터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단정히 매여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륵 목에서 풀려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쥔 채로 잠시 내려다보다가 객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단정하게, 마치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최 이사의 수하 둘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것은 덩치가 큰 쪽이었습니다. 어깨가 통로를 거의 다 막을 만큼 넓은 사내로 수환의 앞에 서며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자기 일이나 해요. 수환이 그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유지하던 직업적인 미소도 억눌린 감정도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 있음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손님, 수환이 말했습니다. 손 치워드릴게요. 사내가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눈을 찡그리는 순간 수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리다 싶을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데 그 끝이 달랐습니다. 수환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감싸쥐는 순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역방향으로 정확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두득 뼈마디가 한계 방향을 넘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쾌하고 습하고 짧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것을 수완이 그 손 하나로 막아버렸습니다. 한 손으로 손목을 고정한 채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시면 제가 더 세게 눌러요. 사내가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진 채로 숨을 참으며 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두 번째 사내가 달려들려 했지만 수완이 고정한 손목의 각도를 조금만 더 비트는 신용을 하자 첫 번째 사내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사내가 멈췄습니다. 수완은 그 상태로 두 사내를 객실 좌석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제자리에 돌려보내는 것처럼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화장실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부드럽게.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술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고 흰 종이 위에 물기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하고 수완이 부르려는 순간 그 반대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비웃는 손바닥을 탁탁 치는 소리였습니다. 최 이사였습니다. 특등실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그는 7호차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목을 걷어올리며 시계를 내려다보는 척하다가 수완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하네. 우리 직원 손가락 부러뜨리고 화장실까지 열어줬어. 이거 불법 침입이랑 폭행죄인 거 알아요, 승무원? 수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젊은 여자가 이 좁은 열차 안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이사의 왼쪽 손목에서 시계가 보였습니다. 은빛 케이스에 검은 다이얼,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스위스 한정판, 국내에 15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시계. 자신의 재력을 손목 위에 얹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완의 시선이 그 시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완이 움직였습니다. 최 이사의 손목을 잡은 건 0.3초도 안 걸렸습니다. 손을 뻗어 시계를 풀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이사가 반응하기도 전에 수완의 손 안에 그 시계가 들어와 있었고 수완은 이미 카트 옆에 있는 아이스 버킷, 그 안에 든 얼음 분쇄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잠깐. 최 이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느긋함이 싹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 분쇄기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시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콰드득.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십 년 된 기계 장인의 손길이 담긴 부품들이 금속날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짧고 선명하게 7호차 안을 울렸습니다. 객실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완이 분쇄기를 멈추고 최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분노도
쾌감도 미안함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손님, 기계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이 끝나자 최 이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수환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환이 한 발 뒤로 빠지며 그 손을 흘려냈습니다. 최 이사는 허공을 잡은 채 카트의 어깨를 부딪혔고 카트가 옆으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꺼내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몸을 바로 세우며 수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처음으로 통제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당혹감. 수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이사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승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수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참기가 끝난 사람의 목소리.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말이 객실 안에 퍼졌습니다. 승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이사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수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박만술 어르신을. 어르신은 여전히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드디어 풀리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수환이 어르신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열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터널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열차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 수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직업적인 것이 아닌, 훈련된 것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람 본래의 미소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열차가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창밖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불빛도, 하늘도, 저 멀리 보이던 산 능선도 전부 검은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차 안 형광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이 왠지 아까보다 좁게 느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갇힌 빛처럼, 갈 곳을 잃은 것처럼. 그리고 거의 동시에 수환의 핸드폰 화면에서 통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안테나 표시가 텅 빈 채로 화면이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최 이사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입가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시계가 분쇄되던 순간 사라졌던 그 느긋한 웃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딱 좋네. 그가 말하며 손목 시계가 있던 자리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텅 빈 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꺼내 쓸 준비가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터널 아니라 통신이 안 될 텐데도 거침없이 번호를 눌렀고 그 다음 순간 7호차 양쪽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미리 연결해둔 것이었습니다. 터널 진입 전에 이미 호출을 맞춰놓은 것이었습니다. 앞쪽 문으로 넷, 뒤쪽 문으로 6. 모두 검은 옷차림에 팔뚝이 굵고 눈빛이 차가운 사내들이었습니다. 이 열차 어딘가에 처음부터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7호차 승객들이 일제히 몸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낮게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수환은
그 숫자를 눈으로 세었습니다. 앞에서 4, 뒤에서 6. 모두 자신을 향해 통로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좁았고 도망갈 곳은 없었고 통신은 끊겼습니다. 그런데 수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번 고르고 나서 수완은 천천히 카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트 아래쪽 선반에 감겨있는 스테인리스 와이어, 열차 내 안전 고정용으로 쓰이는 두꺼운 금속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풀어 손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에 2번, 3번 길이를 재듯이 손가락 사이로 조이면서 최 이사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10명한테 와이어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야? 수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완이 움직였습니다. 카트를 잡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있는 힘껏 통로를 따라 직선으로 밀었습니다. 바퀴가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가 아니라 열차 바닥을 긁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카트가 달렸고 앞쪽에서 오던 사내 둘이 피하려다 선반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 사이를 수완이 파고들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좁은 통로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좁은 복도가 수완의 편이었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앞에서 1명이 오면 1명만 상대하면 됐고 옆에서 2명이 오면 2명만 막으면 됐습니다. 수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팔을 뻗는 순간 수완이 그 팔을 흘리며 등 뒤로 돌아들었습니다. 손에 감긴 와이어를 사내의 발목에 한 바퀴 감고 당겼습니다. 사내가 중심을 잃으며 앞으로 쓰러졌고 그 몸이 뒤따라오던 2번째 사내의 발을 걸었습니다. 2명이 연달아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퍽, 콰직, 묵직하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인체가 좁은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뒤에서 오던 사내가 수완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수완이 몸을 틀며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더니 오히려 그 손목을 잡아당겨 앞쪽 좌석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사내가 신음을 삼키며 물러섰습니다. 승객들이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누군가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상황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어폰을 꽂고 있던 젊은 남자가 어느새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켜놓은 채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안 되니 녹화라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다시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오던 사내들 사이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정복 차림에 허리에 수갑까지 찬 영락없는 경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경찰입니다. 객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완은 멈추었습니다. 그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제복의 계급장 위치, 허리에 찬 수갑의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경찰관이 최 이사 쪽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 수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수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공무집행방해에 폭행까지, 이거 현행범이에요. 순순히. 수완이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 제복 왼쪽 가슴 명찰, 지금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경찰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그 말을 듣고 그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달린 명찰,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짜 경찰관의 얼굴에 당황함이 번졌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쪽으로 올라갔고 그 순간 수완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돌렸습니다. 허리에 찬 수갑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채웠습니다. 가짜 경찰관의 두 손에 딸깍 소리와 함께 철컹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열차 안에 울렸습니다. 선명하고 짧고 명쾌한 소리였습니다. 수완이 그를 화장실 쪽으로 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밀어넣고 잠갔습니다. 박만술 노인이 아까 갇혀있던 바로 그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의 사용 중 표시가 켜졌습니다. 이용이 끝나시면 벨 눌러주세요. 수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까부터 숨을 죽이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소리가 퍼지자 옆에 앉은 사람도 그 옆 사람도 하나둘 긴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은 수하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넷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하나는 화장실에 갇혔고 가짜 경찰까지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10명이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완이 돌아섰습니다. 남은 사내들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며 7호차 입구 쪽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수완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수완이 이미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남은 수하들 사이를 지나쳐서 최 이사 옆을 스쳐서 오직 진혁만을 향해 진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완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발 남짓이었습니다. 수완이 진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특등실 복도에서 그 웃음을 보던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눈이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잖아. 수완이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설명인지 변명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카트 손잡이에 감겨있던 와이어 끝이 진혁의 손목에 감기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저항하기도 전에 손이 등 뒤로 묶였고 수완이 그를 빈 좌석에 앉히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거기 앉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욕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한탄도 없었습니다. 이수환이라는 사람이 배신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것. 분노를 소리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결짓는 것. 객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 이사 혼자였습니다. 수하들은 바닥에 앉거나 묶여 있었고 가짜 경찰은 화장실에 갇혔고 진혁은 좌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7호차 안에서 자유롭게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최 이사와 수환 둘뿐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천천히 출구 쪽으로. 수환이 그것을 보며 카트를 옆으로 비켰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막지 않는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환이 그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셔도 됩니다. 이 열차 안에서는 터널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쪽으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열차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빛이 스며들며 7호차 안을 서서히 밝혔습니다. 바닥에 앉은 사내들이, 묶인 진혁이,
그리고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자리에 다시 앉은 박만술 노인이 그 빛 안에 드러났습니다. 노인이 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억울함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수안이 노인에게 걸어가서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 한 잔 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어쩐지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어둠 속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작은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저녁, 누군가의 일상이 저 어둠 속에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도 아직 이 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열차가 다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호차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좌석에 묶인 사내들만이 이 공간에서 조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어서거나 도망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최 이사는 7호차 끝 좌석 창가 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칸에 들어설 때의 그 여유롭고 거만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고 손이 주머니 안에 깊이 찔려 있었으며 눈빛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은 손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그 머리 안에서 빠르게 굴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지금 당장 달려들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은 틈을 봅니다.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패가 한 장이라도 생기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 안에서도 거래를 찾거든요. 수아는 그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박만술 노인의 자리 앞에 잠깐 멈춰서서 수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에 서류 빼앗길 때 사진이나 영상 찍으신 분 있으셨나요? 아까 핸드폰 드셨던 분이.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객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통신이 끊겼을 때 화면을 켜두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요.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찍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처음 들어올 때부터요. 그 말에 최 이사의 시선이 번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안이 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터널 나왔으니 곧 통신 잡힐 겁니다. 핸드폰 꼭 쥐고 계세요. 최 이사가 그 남자를 향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수안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그냥 서서 최 이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 지금 이 객실 안에서 저 남자는 수안이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라는 것. 최 이사가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수안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수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잠깐 무언가를 기대하는 빛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패가 남아있다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수아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처럼 양 손바닥을 펼쳐 들고서 그 옆에 앉아있던 사내도 그 다음 사내도 하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젊은 남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객실 안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이미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며 통신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자 몇몇 핸드폰 화면에는 신호가 잡히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전체가 기록되고 있었고 조만간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돈 받고 몸 파는 사람들은 어쩌면 최 이사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 아니었고 기록까지 남는 싸움에 더 이상 몸을 던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 이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기 밑에 두고 부려온 사람들이 한 명씩 손을 드는 모습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수완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7호차 안에서 누가 실제로 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그 몸으로 선택하듯이 최 이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함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굴욕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좁은 열차칸 안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굴욕이었습니다. 수완이 최 이사에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남은 거리를 좁혀가며. 앉으시겠어요, 손님? 최 이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것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다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뭘 믿고 내가 감히. 수완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말로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감출 수 있는 크기의 작고 낡은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열차에 오르기 전 어딘가에서 나눈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괴산 지역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는 방법, 노인들을 압박해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는 수순,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이 흘러가는 곳. 한마디도 빠짐없이 최 이사의 목소리로 담겨 있었습니다. 객실 안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승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까지 창밖을 보거나 눈을 피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그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7호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죄를 스스로 낭독하고 있었으니까요.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식어갔습니다. 수완이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최 이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안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빼앗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승무원을 인질로? 수완이 그 계산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전부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직전 객실 안 열어 핸드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녹화하고 있던 젊은 남자의 핸드폰에서 가장 먼저 소리가 났고 그가 화면을 들어 수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었고 화면 한쪽에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접속자가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순식간에 번지는 숫자였습니다. 댓글창에는 글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없는 것의 경계가 그 화면 하나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보고 있었고 그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앞으로 기울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통로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꺾인 것인지 아니면 버티는 힘이 빠진 것인지 그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이 7호차 통로 한가운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의 승객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고 조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 앞에서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함성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박만술 노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봉투는 여전히 노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평생이 담긴 그 봉투가 끝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녹는 소리도 없이, 분함이 풀리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일군 것을 지켜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수환이 노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말이 필요한 순간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더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였습니다. 열차가 대전을 지나쳤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부산까지 이제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여전히 통로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이 공간을 지배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7호차 안의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진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사람이 괴산 땅에서 한 일이 박만술 어르신 한 분에게만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땅에서 쫓겨난 노인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체면은 무너졌지만 아직 2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의 붕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붕괴. 수환이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를 향해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그 말의 의미를 최 이사가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수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버텨보려는 눈빛이 잠깐 지나갔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화면 안에서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하지만 말이 시작되자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가 2마디가 되고 2마디가 문장이 되었습니다. 괴산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채 조직과의 연결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에게 써온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최 이사의 목소리로 이 7호차 안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박만술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최 이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조금씩 고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똑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버텨온 사람의 눈으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열차 바퀴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경상도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막 마무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믿기 어렵다는 것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괴산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전에 미리 정보를 흘려받은 경위가 나왔고 사채 조직과 손을 잡은 방식이 나왔으며 노인들의 보상금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가로채왔는지가 그의 목소리로, 그의 입으로 천천히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화면 안의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녹음기를 들고 서서 그 말들이 공기 중에 완전히 퍼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는 한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이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백이 시작됐다는 것,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미 수천 명이 보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패 하나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박만술 노인을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향하는 방향을 읽는 데는 0.1초면 충분했습니다. 수안이 몸을 틀어놓인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최 이사가 이미 먼저였습니다. 최 이사가 몸을 돌리며 박만술 노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노인을 등 뒤로 끌어당기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짧은 접이식 칼을 꺼내 노인의 목 옆에 들이댔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빛을 받아 짧고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객실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승객 2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추었고 아까부터 녹화하던 젊은 남자의 핸드폰이 흔들리며 화면이 기울었습니다. 7호차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이사가 노인을 뒤에서 감싼 채 수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녹음기 바닥에 놔.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무너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끌어올린 차갑고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수안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억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녹음기 바닥에 발로 이쪽으로 밀어. 수안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음기를 든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최 이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웃겨? 지금 웃음이 나와? 수안이 말했습니다. 낮고 천천히. 손님, 창문 쪽 선반 한번 보세요. 최 이사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7호차 창가 쪽 짐칸 선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만 있었습니다. 뭘 보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0.5초였습니다. 수안이 움직인 것은 카트 손잡이에 감겨있던 와이어 끝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선반 고리를 한 바퀴 감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와이어 반대쪽 끝이 최 이사의 발목을 감았고 수완이 손잡이를 세게 당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발목이 앞으로 끌렸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최 이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 순간 수완이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의 팔을 잡은 최 이사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는 것과 노인을 옆으로 밀어 빼내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짧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좌석에 기댔습니다. 수완이 한 손으로 노인의 팔을 붙잡아 지탱해주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최 이사의 뒷덜미를 눌러 통로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최 이사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발목이 와이어에 감긴 채였고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 후였습니다. 객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안도하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작고 떨리는 숨이었지만 그 소리가 퍼지자 그 옆에서 연달아 비슷한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들의 숨이었습니다. 수완이 바닥의 칼을 집어 카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의 등 위에 한 발을 가볍게 올리며 아까 가짜 경찰에게서 남겨둔 수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채웠습니다. 철컹. 최 이사의 두 손이 등 뒤에서 고정되는 소리가 7호차 안에 울렸습니다. 수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최 이사 묶인 채 자리에 있는 진혁, 좌석에 앉아있는 수아들까지 이 7호차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박만술 노인이 수완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뻗은 손이 수완의 소매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알아채고 손을 거두려 했지만 수완이 그냥 두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창밖으로 경상도 들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논밭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괴산의 들판도 지금 저런 달빛 아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조용히 그냥 거기 있을 그 땅이. 수완이 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잠깐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차가 울산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남은 거리가 30km 남짓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조금씩 촘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넘겨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데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서 경찰에게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 한 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괴산 땅에서 쫓겨난 것이 박만술 어르신 한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땅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당한 노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그 돈이 흘러간 곳들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수완이 카트 아래 선반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승무원 서비스 물품들 사이에 작고 납작한 태블릿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완이 그것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안에는 이미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이름들. 최 이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 관계가 촘촘하게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수환이 이 자료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석 달이었습니다. 괴산에서 처음 제보가 들어온 날부터 오늘 이 열차에 오르기까지 그 사이에 수환이 만난 사람들, 확인한 장소들, 밤을 새워 대조한 서류들이 지금 이 태블릿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환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태블릿이 7호차 안 모니터와 연결되었습니다. 열차 내 안내 화면으로 쓰이는 모니터였습니다. 다음 역 정보와 열차 속도가 표시되던 그 화면에 지금은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문서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과 이름이 적힌 표가 7호차 전체 모니터에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이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화면 안의 숫자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이름들 중에는 최 이사만이 아닌 낯익은 이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름이 있었고 토지 보상 평가를 맡았던 감정평가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최 이사 혼자 꾸민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제 역할을 나눠 맡은 조직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이 숫자로, 이름으로, 날짜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 이사가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목을 비틀어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그 안에 있던 계산도, 버티려는 의지도, 거래를 찾으려는 눈빛도 전부 꺼졌습니다. 그냥 멍하게 화면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숫자로 정렬되어 세상 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수환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하나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숫자만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완료. 수환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완료라는 말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드러났습니다. 7호차 안모니터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이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긴급 괴산 토지 강제 수용 비리 의혹 관련 계좌 전면 동결 조치.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의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노인 12명, 서류 무효 확인 절차 즉시 착수. 객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공간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승객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 좁은 7호차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박만술 노인이 그 자막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내려가듯이 그 눈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피해 노인 12명. 서류 무효 확인. 그 단어들이 노인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노인의 얼굴에서 오늘 밤 처음 보는 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오래 참아온 것이 드디어 내려가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오래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입모양만 만들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아는 알았습니다. 아마 이름이었을 겁니다. 고향 땅의 이름이었거나 아니면 먼저 떠난 아내의 이름이었거나 어쨌든 오늘 밤 이 열차 위에서 처음으로 그 입술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환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은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수환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태블릿을 다시 들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이 열차 위에서 수아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최 이사와 연결된 사람들의 명단, 그 자료 전체를 수사기관 제보 시스템과 세계의 언론사 메일로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수신인을 확인하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순간 수아이 이 자리에서 한 모든 것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수아의 존재가 기록에 남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이름을 지우고 움직여온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전송. 화면에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수아이 태블릿을 카트 선반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연결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역 부산. 도착 예정 시각. 그 안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바닥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수아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그 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오늘 밤 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 이 7호차 안에서 후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저 멀리 플랫폼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이렌은 끄고 그냥 세워둔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넥타이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목에 매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고르게 폈습니다.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처음 이 열차에 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박만술 노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감사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을 모두 지나쳐버린 어떤 감정인지. 어쨌든 그 눈이 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열차 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열차가 플랫폼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칙. 압력이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7호차 문이 양쪽으로 벌어졌고 부산역의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울을 출발할 때와는 다른 온도였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도시의 공기였습니다. 짭조름하고 차갑고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공기였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들이 문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뒤로 사복 차림의 형사들도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퍼지는 동안 이미 여러 곳에서 연락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표정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얼굴은 긴장해 있었고 어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어떤 얼굴은 그냥 이 순간을 기록하려는 눈으로 렌즈를 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 7호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씩 문을 통해 나가면서 저마다의 표정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 녹화를 하던 젊은 남자는 나가는 길에 수안의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한 번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들이 7호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이사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둘이 양옆에 서서 그를 부축하듯 세웠고 최 이사는 처음에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말은 경찰관의 나중에 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에 막혔습니다. 최 이사가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연달아 그 빛들이 최 이사의 얼굴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아까 7호차 안에서 수안을 향해 돈뭉치를 던지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 빛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빛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진혁이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수아는 보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지나치는 순간 수안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일이었고 이미 끝난 감정이었습니다. 배신은 분노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7호차가 비어갔습니다. 수안이 박만술 노인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로 플랫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허리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노인은 이 열차에 처음 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안이 노인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르신, 내리셔야지요. 노인이 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한참 수안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안아. 노인이 불렀습니다. 아까처럼 이름으로. 직함도 아니고 호칭도 아닌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방식이 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 노인이 봉투를 들어 수안 앞에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수안이 잠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어르신. 어르신 거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조금 느리게. 굽은 허리로 울퉁불퉁한 손으로 봉투를 안은 채로 플랫폼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3글자였습니다. 딱 3글자였는데 그 안에 70평생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말고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3글자가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수안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요. 노인이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을 권했고 노인은 처음에 손을 저으려다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플랫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사람들 사이로 섞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안이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7호차 아니었습니다. 아까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고 선반에는 승객들이 두고 간 물건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까의 소란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수안이 사용했던 카트가 통로 옆에 기대어 있었고 와이어는 여전히 선반 고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수안이 와이어를 풀었습니다.
조용히 감아서 카트 선반에 도로 넣었습니다. 카트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집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냥 했습니다. 이 열차를 처음 받았을 때처럼 돌려놓는 것이 마지막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새벽 부산역의 공기가 다시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잠깐 눈을 감고 그 차가움을 그냥 맞았습니다.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플랫폼 저편에서 경찰들이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은 꺼진 채였고 카메라 플래시도 이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이미 경찰차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환이 다음 플랫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행 첫 차였습니다. 새벽 4시 20분 출발 5번 플랫폼. 열차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환이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 플랫폼에서 경찰관 2명이 무전기를 들고 나누는 대화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전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딱 한 문장만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무전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수환 씨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해당 인물 승무원 등록 기록 없음. 수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5번 플랫폼을 향해 일정한 걸음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울행 열차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수환이 그 안으로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가까워진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문이 닫혔습니다. 칙. 그 소리와 함께 이수환은 사라졌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뒤로 밀렸습니다. 경찰관이 문 앞에 서서 열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가 이내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산역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열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7호차 안 창가 좌석에 수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경상도 들판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불빛이 하나씩 흘러가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새벽이었습니다. 수환이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마에 닿는 동안 수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승무원 등록 기록이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밤 이 열차에 왜 탔는지, 석 달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음에는 어떤 열차 위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열차 바퀴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레일 위를 두드리는 그 소리가, 어딘가로 계속 달리는 소리가 이 새벽 어둠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수환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로 소감 한 줄 남겨주신 분들께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소중한 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